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1절 기념사를 통해 위안부,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한편 북한이 미국과 대화 용의를 표명한 가운데 미국은 비핵화 목표 없는 시간 벌기용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밝혀 북미 대화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언급을 한 거 외에는 북한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3.1절의 의미가 대한민국 독립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3.1절의 의미라고 하면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본은 지금도 계속 불가항력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 정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사죄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아주 따끔하게 잘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위안부 문제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건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예전에 다른 전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혹시 한일 간의 관계 때나 문제 때문에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이제 제대로 할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 깊이 반성해야 돼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독도의 문제에서 계속 이렇게 망언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얘기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 계속 망언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연설에서 일본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이런 문제를 이슈화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역시 반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이 한일 합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적인 논평에 나섰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1절 기념식이기 때문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문제를 지적한 것은 온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사실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 이후로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대한 역사를 인식하고 덧붙여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논의한다면 그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한일 관계 이야기할 때는 93년도에 위안부 강제징용을 인정했던 고노다마, 그리고 95년도에 있었던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DJ 노부치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정신들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빠져 있었던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하게 감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과거에 있었던 정부의 합의를 부정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안보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미 대화가 최대 이슈인데 미국이 좀 단호한 것 같습니다. 비핵화 없는 시간 끌기용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도 거기에 궤를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우리가 연기하지 않고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의 어떤 그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비핵화에 진전된 어떤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은 우리 정부도 거기에 그 미국과 궤를 달리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을 허용하고 아니면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명시적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봐서 이해할 만한 어떤 태도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 해결이 안 되면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좀 더 낮은 자세로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이상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입장이나 우리 한국의 입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북미 대화에 대한 교수님 생각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한미 연합훈련 전에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이 연합훈련을 조정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 전에 북미 대화를 추진할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조건과 상관없이 얼마 전에 김여정이 방한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한했던 시점에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직전 2시간
2시간 전에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목표를 추진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비 대화, 탐색적 대화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일단은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중매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상당 부분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좀 완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3월 18일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일정상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미 군사훈련들이 연기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라든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3월 18일 패럴림픽 끝나기 이전에 아마 북미 대화를 최대한 추진하는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접근을 이뤄나갈 것인가 일단은 여기에 대한 탐색적 대화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여유로웠다고 봅니다. 예.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그 세미나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 좀 불편한 심기를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송영무 국방장관 얘기는 왜 이걸 사실은 미국과 한국 간에 정부 당국자들 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하기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특보가 가셔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민간인 어떤 회의에 가셔서 말씀을 그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뉘앙스가 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제가 볼 때 그때쯤 일어난다는 거 제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문정인 특보는 현재 정부에서 어떤 직함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특별 보좌관이잖아요. 어드바이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결정은 정부의 이제 관료들이 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라인에 있죠. 문재인 특보는 거기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아마 저런 얘기들이 사실 한미 간에 합의가 돼서 얘기하지 않기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문재인 특보가 어떤 형태로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고 또 문재인 특보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게 뭐 개인적으로 아는 루트를 통해서 알았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또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특보로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북미 대화뿐 아니라 남남 갈등 해소도 좀 숙제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청와대 회동을 추진 중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김영철의 방남이 보여줬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전혀 우리 사이의 의견들이 통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한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결론을 맺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패럴림픽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평창 이후의 한반도 정세가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중차대한 미래에 대한 결정을 사실 정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다만 좀 우려가 되는 측면 하나는 현 정부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여야 5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이 그 회담을 추진하게 됐을 경우는 한국당이 배제되거나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수회담의 전례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여당의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정부 그리고 야당의 대표와 함께 만나갖고서는 전국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실상 김영철의 방남에서 보여줬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는 정당은 사실 한국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5당에 있는 대표들과 다 같이 회동을 추진하기보다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기준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3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교섭단체 야당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당의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청와대를 초청해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핵 문제 해법은 이런 것이고 북미 대화를 이와 같이 추진해서 비핵화의 노력을 갈 것이다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민주당부터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5당에 대한 대표들을 다 청와대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대화를 위한 형식적인 대화밖에 그치지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야당과의 설득을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린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기준의 야당 대표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한민국 미래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뭐 별다른 반응은 없었는데 참석을 할까요? 뭐 지금까지 참석을 안 했잖아요. 지금 김병미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얘기를 내세우면서 가지 않았는데 저는 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모르겠어요. 본인의 선택은.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한 거 보면 이번 사안은 약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정부에 그러니까 야당으로 할 말은 하고 대통령 만나서 야당이 얘기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박탈해 버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와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을 했는데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서 지방선거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 동진 전략의 일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정권의 시계를 좀 돌려보게 됐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어디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가 아니냐는 비슷한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보가 1%도 없다라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건데요. 그만큼 이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 지역에 공을 들이는 여야의 입장들을 좀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 TK 예. 지역 그리고 영남권 지역을 만약에 일부라도 뺏기게 됐을 경우는 정당의 앞으로의 미래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 정당을 꿈꾸면서 김부겸 현 장관이 과거 대구의 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했던 얘기가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장관도 그렇고 특히나 부산에 있는 김영춘 장관의 출마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이런 현 정부의 핵심 있는 인사들이 출마를 해서 만약에 선거에 굉장히 이변을 일으키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의 전국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남권 지역의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후보 등록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는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비판이 나올 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기한이 12월 13일이었어요, 예. 작년. 그런데 이게 이제 정쟁하다 보니까 그걸 넘겨놨는데 여야 공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2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해요. 예. 그런데 지금 자신의 선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의원 수가 늘어날지 지금 대체로 늘어나는 것으로 좀 방향은 잡혔습니다만 어떻게 선거구가 획정될지도 모르는데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차원에서는 정말 이 국회가 자기들의 그러니까 정쟁에 빠져가지고 본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5일날 아마 원포인트 본회의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왜냐하면 처리 안 하면 지금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5일날 아마 본회의를 열어서 원포인트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래 올림픽이 끝난 후에 소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새로운 이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뭔가 소환 시기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면 여러 번 부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의 소환에 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한 완벽한 입증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을 불러야 되는데 과거처럼 다스 문제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제만 국한돼 있다라면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은 이미 이쯤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뇌물수수에 대한 건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지금 검찰이 굉장히 다수를 확보하면서 아직까지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지를 결정하게 될 건데 또 시기를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이유가 이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정치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중순에서 이제 3월 말이 되기 전까지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뭔가의 모종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사법적인 문제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던 행보를 보게 되건데 이 모든 게 이제 정치적인 보복으로 규정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확률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 SNS 활동과 관련해서요. 사실 김영철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SNS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 전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봐요. 정치적 프레임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검찰의 소환이 늦어지는 것도 예전에 없었는데 자꾸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 까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지금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뇌물 받은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잖아요. 무슨 국가가 롯데에 무슨 하청업체도 아니고 그 뭐 대항해 주는 거 어떻게 대응하라 이런 것까지 정부가 나서서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 물론 아직 검찰이 조사를 안 해서 뇌물이 건네졌는지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가지고 롯데의 어떤 민원이랄까 이걸 처리해주는 모습을 보면 뭔가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크게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은행장 문제도 지금 뇌물을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예전에 없었던 문제가 새로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스 문제나 BBK 문제만
사실은 검찰이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점점 다른 이슈로 넘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소환도 늦어지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한 뭔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찬성 쪽의 입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일부는 또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정황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이게 단순하게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인적 비리에 조금 더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국정원 특활비 문제만을 가지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아니면 수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거는 역대 정권에 있었던 부분 중에 이 전 대통령만을 향하는 정치적 문제로 규정질 수 있지만 다스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한 주된 내용이 개인적 비리에 국한돼 있다라면은 이게 이제 도덕적인 엄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적인 동의를 좀 얻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 실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나서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국민적 여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예계에서는 미투 운동이 좀 상당하죠. 정치권에서도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그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는 왜 조용하냐. 의원들 행태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여의도로 좀 퍼질 수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보좌진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뭐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뭐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보좌진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은 보좌진들 같이 다니잖아요, 국회의원들하고. 그러면 술자리도 같이 하고 뭐 여러 모임에 갔을 텐데 그 모임에서 봤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무도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조용하지만 언젠가 정치권에도 이런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보좌진들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투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한두 명이라도 만약에 국회의원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요. 본물 터지듯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순간요. 그 의원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제2, 제3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로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좌진들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SNS상의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국회에도 그럴 가능성, 그런 미투 운동의 뭐랄까요, 공포랄까요? 이런 부분이 몰아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좀 최근에 밝혀진 인사들을 보면은 약간 진보 측의 인사들이 많잖아요. 이를 두고서 김어준 씨가 뭔가 여당이나 문재인 측을 뭔가 노리고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이제 정치적인 관계로 절대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진보 보수의 문제로 보게 됐을 경우는 서지영 검사가 애당초에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최규일 지금 현재 한국당 의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이 그럼 이 내용을 그럼 보수 인사에 대한 이 정치적 공략이다라고 볼 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순간 사실은 미투 운동을 촉발시키면서 애당초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피해자의 입을 막게 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다분히 존재할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그 미투 운동에 대한 여러 가해자로 지목되는 인사들이 특히 문화예술계 측면에서는 진보적인 인사가 상당수가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가해자의 단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이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굉장히 오래된 악습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는 결국은 미투 운동을 통해서 밝혀진 가해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처벌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분들을 좀 옹호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일말의 발언들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